네, 안녕하세요. 용큐짱입니다. 지금 퇴근 중에 이제 운전을 하는 이 막간을 이용해서, 막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길 수도 있어요. 네, 한번 제 생각을 정리 기록해보고자 틀었습니다. 어, 일단 제가 40분 동안 출근하면서 떠든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1시간, 한 거의 2시간 가량 이제 업로드를 하고 들어봤는데 소리가 안 나오고 있었어 가지고, 이거는 진짜 빡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올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내용에서의 조금 더 매끄러운,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용큐짱이 맞냐, 이제 네가 용큐가 없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용큐짱으로 다시 복귀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40% 떨어진 직전장에서 제가 총 그러니까 매입 단가가 33달러에 거의 1억 원, 1억 한 2, 3천 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기존에 한 4천만 원 정도를 또 고점에서 매수를 했었는데, 그게 한 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에 한번 확 애프터장에서 떨구더라고요. 좀 꽤나 많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CES 행사 전날이었는데, 그러니까 젠슨 황의 양자 컴퓨터 무시 발언 그 바로 전날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겁나가지고 확 일어나가지고 6시쯤에 쫙 팔고, 그때 마이너스 한 10만원 보고 4천만원짜리를 다 팔아버리고, 다시 이제 떨어지는 그 새벽에 제가 술을 젠슨 황이 얘기하는 그날에 먹고 잤는데, 술 많이 먹고 중간에 새벽에 깼는데, 우와 이거 뭐야,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길래 조금씩 샀죠. 조금씩 사가지고 쭉쭉 뭐 떨어지는 족족 더 샀는데, 뭐 더 많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속슬에다가 한 3점 몇 억을 넣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1점 몇 억 정도를 좀 빼면서 조금씩 더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한 1.3억 정도가 아이온큐로 마련이 일단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운전 중이기 때문에 좀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어가지고 말이 중간에 끊길 수 있습니다. 보통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집중하고 말하는데도 끊기는 부분들이 많기는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내용에 집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아이온큐가 젠슨 황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가능성이 없느냐? 당연히 아니고요. 젠슨 황이 가장 두려워하는, 많이들 찾아보셔서 이미 또 아시겠지만,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다뤘잖아요.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상용화에 다가와 있는 상태고, 젠슨 황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섹터가 바로 양자 컴퓨터일 겁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젠슨 황의 한마디에 이렇게 40%가 폭락했다는 말은,
그만큼 이 분야에 버블이 많이 껴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젠스왕이 한 말 중에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사실은 없었기는 했습니다. 다 거의 팩트로 봐도 무방하다 싶은 수준의 그런 발언들이기는 했고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또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외인 부분들을 또 저희는 확인을 하면서 이게 맞는 얘기인지 그런 팩트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1억을 넣었긴 했지만 추가로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이게 양자 컴퓨터 섹터 전체가 지금 다 하락을 했더라고요. 거의 40% 이상씩.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판단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괜찮냐? 저는 그래도 51%라도 좀 괜찮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돈을 좀 크게 배팅을 했긴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항상 내가 좋게 보고 있던 회사의 주식, 그 섹터의 주식이 떨어지면은, 그게 떨어질 때 패닉 셀링이 나오면은 좀 안전하긴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뭐 기술적인 반등에 의해서라도 바로 반등을 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아이온큐에 만약에 내가 1억을 넣어서 이후에 후회를 할 것 같냐? 물론 떨어지면 당연히 후회를 하겠지만 그게 떨어진다고 해서 영영 그 주가가 못 올 것 같다라는 패닉은 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정도의 배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슬로 어쨌든 속슬이라는 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그 대장주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데 있어서의 대장주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저는 젠슨황과 아이온큐 두 가지에 같이 배팅을 하고 있었던 건데, 오늘자로 보니까 이제 미국이 바이든이 또 망조가 들려가지고 마지막에 말년에 개뻘짓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주식들에 속해 있는 리더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 주가에 또 흔들림이 오늘 또 있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오늘 반등을 하고 그 속슬이 또 오늘 빠지게 되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득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혼자 망상을 해보는데, 네, 또 양자 컴퓨터 주식이 바로 반등을 할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 점에 유의를 해서 이제 같이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그 학문적인 부분의 골자를 조금 더 확인을 딥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 창업자들, 그러니까 김정상 교수님 혹은 이제 크리스 먼로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가 향후에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재작년에 이제 양자 섹터 관련된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을 또 세 분인가가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양자 역학 관련된 분야에 대한 그 연구의 공로로 받으셨거든요.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 아이온큐의 창업자 이 두 분도
그 노벨 수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도 되는 수준의 학자들이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산업계로 진출을 하시면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도 경영자로서 진행을 하셨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양자역학이라는 분야, 그러니까 학문 분야가 결국에는 반도체에도 기여를 한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반도체는 학문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양자역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반도체의 학문적인 양자역학적인 그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또 다른 분야가, 혁신적인 분야가 있지 않을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거기를 선점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착안하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반만 도체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 말인 즉슨 0과 1로 나뉘어진 그 전기 신호 체계를 통해서 연산을 할 수 있는 기계인 거잖아요. 이제 근데 그 0과 1로의 분리조차 불허하는, 별로 필요가 없는 그 양자 컴퓨터의 혁신적인 체계는 이제 반도체 업계 전체에 그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위협이. 그렇기 때문에 젠슨 황이 그 부분에 대해서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버블을. 그래서 한번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고, 뭐 인수합병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알 수 있는 한도에서 파악을 했을 때는 일단 그런 발언들은 젠슨 황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알아서 견제를 한 거인 거나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CES가 이런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는 행사는 아닌데, 워낙에 이제 기술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8년 만에 젠슨 황이라는 존재가 CES에서 기조연설을 맡게 됐는데, 그게 이제 기념비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 CES 발표장 중에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 기업에 다시 한 번 더 엔비디아가 찍었다가 또 급락하게 됐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 CES 자체에 대한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AI 데이터 센터 기술, AI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슬 SOX,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계 지수 전체가 빠져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두 가지 섹터, 그러니까 AI 업계, 데이터 센터건 뭐 그게 아니건, AI의 실체는 굉장히 혁명적인 존재인 건 맞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 업계, 이 부분도 꿈을 꾸는 단계만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둘 다 저평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게 맞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열되어 있는 분야는 양자 섹터가 맞고,
반면에 저평가돼 있는 분야는 AI 반도체,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로 대신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 분야가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저는 둘 다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야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클 것이고,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늘려서 상상을 해본다면, 만약에 엔비디아 양자 컴퓨터가 완전히 그 전 세계를 뒤집는 그런 혁명적인 GPT 레볼루션 시점을 맞이해서 그 시점 이후로 세계가 또 크게 변화를 한다면, 그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인텔화 될 수도 있고 삼성전자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몇 년 전만 해도, 뭐 5년 전만 해도 삼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사상 초유의 실적을 내면서 직원들, 말단 직원들한테도 엄청난 그 성과금을 뿌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텔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삼성도 인텔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쇠퇴의 이유는 있지만 업계의 그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AI 반도체로의, 그러니까 비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중에서도 HBM이라는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 놓친 그 혁신에 대한 판단 미스, 그런 부분들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하면서 발전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엔비디아의 그 발전 속도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은 발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엔비디아는 10년 전만 해도 뭐 7년 전만 해도 그냥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AI 섹터, 그리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애플과 그 아성을 견주는 그런 회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발전의 속도에 편승을 만약에 하지 못하는 판단을 중간에 한 번이라도 한다면, 인텔과 삼성전자의 그런 몰락이 있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참 말이 웃기긴 한데, 어쨌든 그런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혁신에 빨리 올라탔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물론 향후 1년 정도는 당연히 엔비디아는 계속 잘 될 겁니다. 왜냐면 AI 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매출 비중은 이제 데이터 센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AI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력과 그 서버가 필요한데, 그 부분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하드웨어, 큰 뇌 혹은 큰 CPU라고 봐야 될까요? GPU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컴퓨터가 필요가 하거든요.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인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있는 AI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른 시일 내의 비전, 비교적 단기간의 비전은 엔비디아가 확실히 우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독점 체제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물론 이제 맞춤형
반도체 생산, 반도체 생산은 아니고 이제 반도체 설계 업체인 브로드컴과 뭐 AMD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1위는 어쨌든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젠슨 황의 입, 그리고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요동을 칠 수밖에 없기는 하죠. 왜냐하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우리는 실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던 그걸 믿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온큐와 양자역학 그리고 양자 컴퓨팅 이쪽에 대한 확신이 혼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많이 확신을 더 고친 사람이기 때문에 젠슨 황께서 감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할지언정 저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고집을 부리고 싶네요. 하지만 이 요동을 치고 있는 이 양자 컴퓨터 섹터의 굉장히 큰 주가적인 측면에서 변동성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두렵기도 합니다. 1억이 정말 큰 돈, 정말로 큰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또 그렇지는 못해가지고 기회다 싶으면 바로 달라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많죠.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속슬에 그러면 제가 왜 들어갔냐, 속슬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정확하게는 뭐였냐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애가 깨가지고 못 드리고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속슬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항상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항상 저는 그 끊임없는 수요를 가진 섹터와 업체를 선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끊임없는 수요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품을 파는 업체요. 그 끊임없는 수요를 가지고 있으려면 그러면 그 업체와 그 섹터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거를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방식을 확고하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근현대,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의 역사, 산업의 역사일 수도 있고, 그 굉장히 유구한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사이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역사를 반추하거나 따라가다 보면은 과거에는 어땠었고 현재는 어땠고 앞으로는 어떨 건지에 대한 판단이, 개인적인 판단이 좀 서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인터넷 혁명이라든지 AI의 혁명이라든지 뭐 반도체 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학문적,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의 그 접점에 존재하는 그 발명과 발견, 그리고 학설의 전환, 그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큰 스파크가 결국에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의 폭발력으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거기에 반응을 해왔더라고요. 뭐 스마트폰 혁명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항상 하면서 가장 큰 파급력을 낼 수 있는 분야에 미리 선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가의 측면은 또 다르긴 하죠. 아무리 어떤 섹터나 기업이 실적을 더 잘 낼 것이 예상이 된다고 한들,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 걔네가 엄청난 혁신을 이루어냈다고 한들 실제 주가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나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두 가지 이 주가가 오르는 데에는 두 가지의 요인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실적이 실제로 증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반영이 돼 있다면 아무리 실적이 개선될 지언정 그 기대감이 더 크다면, 반영돼 있는, 그러면 그 이후로는 고점에 물리게 되겠죠, 들어간다면. 반대로 기대감은 기대감이 적은 반면에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면, 그 부분을 먼저 파악을 했다면 그건 지금 주가가 거기에 대비해서, 그 비전에 대비해서 안 오른 거겠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의 그 실적과 기대감에 대한 그 부분을 각각 파악하는데 굉장한 난이도가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그 실적이 증가를 할 수가 있어? 그 근거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실적 그리고 현재의 실적, 그 트렌드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리고 정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인 것이고, 그 가치 투자의 방법은 결국에는 재무제표적인 분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재무제표적인 회계적인 분석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에 와서는 많은 증권사 혹은 이제 AI를 포함한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얘가 재무적으로 안전한지, 그리고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고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지를 충분히 분석을 해낼 수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기에는 이제 파급력 있는 투자를, 폭발력 있는 투자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뭐 제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래서 제가 과연 이 게임을 지속을 할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 나 스스로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지속적으로 승률이 높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그 방법론을 고민을 굉장히 혼자서 많이 했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섹터 혹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큰 수요를, 거대한 수요를 가지는 것을 내가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측을 하면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제가 찾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 기술, 과학 분야의 혁신적인 발견, 발명, 그리고 뭔가
혁명적인 개선, 그런 부분들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반도체, 정확히 말씀드리면 AI, 맨 처음에는 AI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양자 컴퓨터 섹터였고,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세 번째는 이제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라부나 CURE라고, LABU가 라부고 이제 CURE가 그 큐어라고, 이제 이것도 세배 레버리지긴 한데, 어쨌든 그런 섹터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조금 더 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의 그 방법론은 그렇습니다. 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러니까 무한에 가까운 거대한 수요를 꾸준히 가질 수 있는 분야를 판별하는 기준이 어떻게 선별이 되어져야 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의 결론은 그렇고, 반면에 이제 또 기대감은 결국엔 주가라는 측면인 건데, 이 부분이 저평가가 돼 있는지 고평가가 돼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너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항상 저점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건 신이어야만 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저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모르거나 사기꾼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 주가라는 측면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이전의 데이터를 꾸준히 봤었어야 됐고, 검증을 혼자서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만큼 떨어졌었고, 어떤 이슈로 인해서 얼만큼 올라왔었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은 결국에는 그런 주가별, 이슈별 정리,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담겨 있고, 하루하루 주가를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학습된 데이터가 있어야 본인이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거시경제의 흐름에 의한 하락이었는지, 섹터 자체의 문제였는지, 젠슨왕의 한마디였는지, 실적에 대한 문제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다 파헤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가 정말 조건값들이 다 본인이 생각한 기준에서 충족이 되면 그때 이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중 조절이라는 부분도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얘기했어요. 포트폴리오 매니징의 관점에서 그 비중 조절과 사이징과 그 다음에 분석,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애널라이징은 다르다. 완전히 다른 판단의 기준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 김단태 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같이 재밌게 봤었던 그 노르웨이 뱅크 채널에서 진행했던 인터뷰를 저는 진짜 한 거의 20번 이상 돌려본 것 같은데, 드러큰밀러가 너무 말을 잘 했고 진짜 전설적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 인터뷰를 통해서 미루어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업에 대한 그 투자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그 분석력과 실제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그 운영력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또 잘 버무려져야 결과적으로 투자를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 모든 판단들을 옳게 가져가야만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정리를 하자면 역사적인 분석, 거시적이고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인사이트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투자 종목에 대한 그 주가의 흐름,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등락에 대한 이슈 정리도 깔끔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더 유망한 분야의 더 저점인 섹터나 업체의 종목에 얼마의 비중을 넣어야 되는지 그 판단마저도 잘 해야, 그래야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투자를 바둑과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접근 가능하고 굉장히 플레이를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다. 정말 그냥 정말 바보 같은 사람과 정말 신적인 사람이 같이 존재하는 게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둑도 그 내가 수를 두고 안 두고 그 클릭 한 방에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갈리는 게임인데, 이 주식도 사느냐 파느냐 그 클릭 한 방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거거든요. 근데 그 빙산의 일각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정말 그 빙산 이면에 존재하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어려운 그 게임의 룰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 덤비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운이 좋아서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은 꽤 되지만,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확률상의 어떤 홀짝 게임 비슷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홀짝 게임이 계속 어떤 시간에 그리고 횟수에 의해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때 승률은 굉장히 처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연수익률 30% 이상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비해서 계속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큰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항상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각설하기에는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40분 동안, 그래도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많이 멀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작심하고 굉장히 오래 딥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그러면 아이온큐를 이전부터 파악을 했던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SOXL이라든지 라브라든지 그런 것들은 도대체 왜 들어간 거냐? 왜 들어가겠냐? 싸니까 들어갔지. 그러니까 그 싸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싸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배 레버리지는 그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좀 자유로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섹터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은 그 TSMC와 ASML을 제외한다면 거의 다 미국계 회사긴 합니다. ASML은 이제 네덜란드 회사긴 한데 어쨌든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 TSMC도 대만 회사긴 하지만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 그 반도체 트렌드를 굉장히 잘 반영해주는 지수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빠져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저는 굉장히 좋은 지표로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에 의존되는 포트폴리오 비중이 굉장히 높고, 물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다면 저는 더 좋았을 테지만, 그렇지만 너무 그 편중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어쨌든 생산 업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산보다는 설계가 오히려 더 비전이 크다, 그리고 생산 시설 설비를 가지고 있는 쪽보다는 없는 쪽이 더 리스크가 적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구성 종목들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엔비디아라는 기업만 봤을 때도 이제 AI 반도체의 대장주이긴 한데, 아까 맨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이 AI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굉장히 크고,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는 거는 투자자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똑똑한 투자자들 혹은 업계 종사자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사실은 챗GPT 정도밖에 잘 못 쓰잖아요. 그런 류의 것들, 뭐 제미나이나 뭐 퍼플렉시티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어쨌든 대중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실제로 성능도 좋은 것은 챗GPT가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평가돼 있다 아직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더 생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더 알려져야 되고 더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가의 측면을 또 생각을 해보자면 AI 붐이 막 펼쳐지면서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그런 붐이 이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읊어 드릴게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고 나서 시장이 폭락했다가 다시 이게 21에서 2년도에 넘어올 때 엄청나게 그 상승장을 맞이했었는데, 그때 이제 AI 붐이 반영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22년도에서 23년도 정도 내내 이 주가의 향방이 거의 극단적으로 밑으로 쥐어박았거든요. 이 하락이 일어난 이유 또한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때는 시장 자체가 다 가라앉았었습니다. 왜냐면 거시경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으로부터 진행된 그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그 이슈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부터 막 이제 또 오르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또 중간에 계속 번번이 그 폭발적인 상승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유는 미중 관계에서의 그 반도체 입지 때문이죠. 반도체가 너무 그 AI 반도체를 포함한 생산과 설계 그리고 파운드리를 포함한 모든 섹터가 너무나도 그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섹터가 됨에 따라서 이 중국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양 국가가 그 파워 게임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바로 있었던 그런 이슈와 같이 사실상 이제 양 국가가 뭐 수출과 뭐 수입에 규제를 계속 넘나드는 그런 반도체 칩 워라고 불리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에 의한 패닉 셀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가 그런 두려움이 존재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한 측면이 크다면 지금이 굉장히 매수하기에는 안전한 시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나 바이오 테크 섹터 또한 이 산업적인 역사, 트렌드의 입장에서 본다면, 얘기를 해본다면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양자 컴퓨팅과 같은 어려운 연산들이,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존 고정컴으로 도저히 이게 극복이 되지 않는 분야의 그런 문제들도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 풀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야들이 풀리게 된다면 그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섹터는 결국에는 바이오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인 거죠. 인간이 가장 지금 개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에너지, 환경, 그보다도 더 중요한 섹터는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인 거죠. 우리 몸의 그런 질병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아직도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예요. 그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항상 큰 돈이 쏠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을 한다. 그 결과의 일환도 결국에는 우주산업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분야가 더 그런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아직도 미개척지인지를 파악하다 보면은 이제 다음 섹터가 파악이 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양자 컴퓨팅과 AI 분야가 굉장히 활개를 치게 되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인간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던 문제들이 가장 빠르게 혁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분야들이 이제 바이오테크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분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바이오가 가장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산업적인 측면의 인사이트를 확인을 했다면,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분야들은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비만 치료제로 인한 상승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코로나 때 이후로 빌빌 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장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상태라서, 뭐 양자 컴퓨터를 한 4년 동안 보유하면, 거의 한 3년 4년 동안 보유하면서 느꼈던 바로는 이 분야도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수준의 논외의 대상이었지만,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그리고 한 번의 그 혁신적인 발전이 기대가 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한번 터질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존버를 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나, 그런 주가적인 측면의 메리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개별적인 그 기업들을 하나씩 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직은. 물론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확률을 더 높여 나가고 싶지만, 이 아이온큐에 대한 투자처럼 정말로 제가 너무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조금씩 더 공부를 해보긴 하려고요.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루미나랑 그레일이라는 기업인데, 일루미나는 그 유전자 시퀀싱이라는 분야에서 세계 1위고, 그레일은 그 일루미나가 먹었다가 뱉은 그 혈액암 분야에 있어서의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걔네 그레일이 이제 그 유럽의 업체인데, 이 기업을 일루미나가 인수를 하려고 하니까 국제 뭐 하여튼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너네 이거는 그냥 분야 자체를 다 씹어 먹으려는 반독점 이슈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 이거 다시 뱉어내라, 이런 이슈가 있었기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던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요런 쪽에 제가 관심이 좀 있기는 했어 가지고 좀 투자를 많이 했던, 그리고 지금도 보유를 좀 하고 있는데, 언제 잭팟이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1위 기업들이고, 유전자 시퀀싱이라는,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을 하는 그 기계를 파는 회사거든요. 그 요쪽에서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장벽도 너무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위험한 투자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주가가 언제 터질지는 항상 문제고, 이 부분에 의해서 비중 조절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루미나도 알게 되고 이제 투자를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아직도 주가는 뭐 그레일 등등과 같은 이슈로 인해서 지지부진하다. 다만 이제 일루미나를 보유하면서 그레일이 따로 단독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분 구조가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일루미나 주주들한테 그레일에 대한 그 주식도 줬었거든요. 그걸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가 뭐 팔고 사고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조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그 혈액암이라는 그 섹터를 어쨌든 이 회사가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섹터별, 그러니까 질병의 종류에 따른, 혹은 뭔가 분야,
세부 분야별 1위인 기업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AI랑 이제 양자 컴퓨팅에 의한 기술 발전의 등에 업게 되면 투자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최근에는 하는 중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또 관심을 가진 섹터가 금 투자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 투스텝 양배리님이 제가 투자를 시작하게 된 2019년 말이었나요? 어쨌든 그때부터 저는 봤었거든요, 유튜브를. 음무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조정 없이 금과 은이 올랐던 것을 보고 이 사람의 말은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 상승분 대비해서 다른 섹터들, 그러니까 뭐 양자 섹터나 뭐 그냥 S&P 그 자체, 뭐 S&P는 그보다 더 올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적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지금 금이 그때 대비해서 그렇게 또 저조한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고점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도 제가 한번 접하게 됐어가지고, 최근에 제가 그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다들 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들을 하시길래 저도 굉장히 딥하게 영상들이나 뭐 원자재 관련 책을 읽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읽으면서 계속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금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5년 내에 굉장히 기대를 해도 좋은 섹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관련된 거는 각자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그래도 최대한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